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야 청산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숙려 기간 전에 저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다시 되돌려 과거의 힘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참고 같이 살아주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다시 붙잡으려는 한심한 남편놈의 추악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저희 친정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위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남편만 오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저는 시댁에만 가면 시모의 잔소리에 제 편에 서서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와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아 자주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게 불쌍해서 참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감정에서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로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조사인데 신경 좀 써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서운하면 당신도 매번 300씩 챙겨주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 때문에 당신 혼자 가라고 했잖아. 매번 맞춰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3만 원. 이번에 장모님 용돈 드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신 하는 거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님 칠순이 뭐 대단하다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 누구나 다 나이 먹는 거 뭐하러 챙겨? 당신 애나 챙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일단 3만 원 받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뭘 얼마나 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때 되면 직접 찾아뵙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이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불만 가지지 않고 제 할 일 묵묵히 했었고 시모가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시모가 원하는 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칠순잔치 전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 남편도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시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되었고 3만 원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을 때는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한 만큼 남편도 하길 원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에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던진 3만 원을 제가 받지 않고 서재를 나가려 하자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안은 3만 원도 과한 거라며 무시를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쉬웠으면 당신이랑 벌써 갈라섰겠지. 3만 원도 감지덕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집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식이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곧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어차피 싫다고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신경을 써줘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끝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끝내도 내가 끝내지.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통보할 권리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가서 해나 봐.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재에서 나왔고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놈과 함께 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 혼자 임의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저는 얼굴 볼 필요도 없는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걸 전부 다 쏟아내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왔냐? 앉아봐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과 정말 갈라설 작정이야? 서로 젊은 나이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둘 다 손해인 거 알면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속 편하잖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 칠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칠순이 대수냐고 일이 더 우선이라면서 장모님 용돈이나 드리라고 3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3만 원 받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굴 좀 비추자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욕먹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한테 듣긴 했었다. 일이 많이 바쁘니까 챙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네가 신경 좀 써주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 가는 게 싫었는지 내 아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다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지금 그 일을 두둔하는 거예요? 저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희 집안 경조사면 사이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주말에 회사 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혼 소송까지 갈 상황이니? 웬만하면 그냥 네가 기분 풀고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좋게 몰아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게 되잖아. 그리고 애도 생각해야지. 분명 네가 키우려 할 텐데 그럼 아빠가 없다는 거에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
좋게 말할 때 이번 일은 넘어가거라. 아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왔었지만 저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이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그 일을 감싸고 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성격 전부 다 파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혼은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시모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참 동안 시모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시댁에 온 걸 시모에게 들었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 장모님 칠순 잔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던져준 3만 원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더니 얼마를 원하는 거야? 우리 집에 경조사 때마다 300씩 챙겨줘서 이번에 너한테도 그 정도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장모님한테 받지를 않는데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길 줄 알고 기대 좀 하고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셨을 때 당신이 몸으로 때웠었잖아. 그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현저히 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당신 집안 경조사 때문에 큰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3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300이 아닌 3천도 줬겠지. 당신이랑 나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자고. 이혼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감정 소모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이혼을 해도 내 자식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내 자식을 당신이 데려가는 건 불공평하지.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번 돈도 쥐꼬리만 한데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혼 강행하는 거 우리 애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잘 하던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혼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과 법적 싸움으로 이기던 지던 나는 무조건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없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셰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집안의 가장이 얘기하면 알아먹고 이혼 생각 쳐보면 될 것을. 너까지 깨감이 내 아들 말을 무시해? 시모는 제가 남편의 말에 반박했다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 시모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더 이상의 대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본인이 마누라 잘못 들인 잘못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겠다고 뒷목을 붙잡고 있는 시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저희 부부는 시모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심각하게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거고 입 아프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더니 몸을 돌이킨 뒤 얼굴만한 손바닥으로
제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는데 머리가 핑 하고 돌 정도로 어지러움과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내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나랑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까지 게 나랑 법적 싸움으로 이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경조사 그거 신경 좀 안 썼다고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이냐고. 적당히 경고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우리 엄마 혈압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 작정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내가 방금 손 올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건우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다 해도 아빠인 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둬. 너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냐? 제발 숨 좀 쉬면서 살자.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린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양손 끝에 전부 모아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버렸어요. 동등히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꼭지가 돌아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댁집 앞에서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어요. 흥분한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퍼부었고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셨고 그제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저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끝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크게 다치지 않아 다음날 엄마 칠순잔치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엄마를 축하해드릴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 한창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당신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왜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런데 당신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항상 매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봐줄 일도 없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야. 자네가 여긴 어디라고 와? 이미 전부 다 들었으니 돌아가게.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자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해? 얘가 오늘 얼굴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까지 자네가 개차반일 줄은 몰랐네. 네, 버릇없는 사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제 혈압이 올라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대요. 그래서 오늘 거하게 한바탕 하려고 찾아왔네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음식이며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남편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엄마의 칠순잔치는 전부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물건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제압했는데 발버둥을 치던 남편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고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가족 모두가 남편을 막으려던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음식들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를 만큼 하늘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의 비명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까지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뛰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손가락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에 부딪혔는지 얼굴에 혈흔이 솟구침과 동시에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손이 아프다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 4개가 전부 잘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서둘러 지혈을 시킨과 동시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중에 2개는 찾았는데 2개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찾아야 봉합을 하든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은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2개 손가락을 찾는 즉시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손가락 2개를 꼭 찾아달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 망치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본인 손가락은 찾고 싶은지 저에게 찾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찝찝하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면서 좀 전에 사고 현장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앞에서 회를 썰며 퍼포먼스로 음식하시는 분이 보여주려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칼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음과 무게 때문에 날이 서 있던 회칼에 남편의 손가락 4개를 잃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몸무게에 눌려 차마 2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이 음식들과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의 손가락을 찾았다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건네주고 오라며 오빠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남편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버린 터라 오빠는 봉투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워들어 손가락 2개를 상자 안에 넣은 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빠를 거라며 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상자에다가 저희 엄마 칠순잔치 기념의 답례품이라면서 병원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한테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퀵으로 보낼 수가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답례품이라고 적어두었던 상자 안에 손가락을 내 아들의 손가락에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 2개는 살릴 수 없다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있었잖아. 저희는 직접 가는 것보다 퀵이 더 빠를 줄 알았죠. 퀵으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본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업보잖아요. 저희 엄마 오늘 칠순잔치인 거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우리 가족이 피해본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 누가 남의 경조사에 와서 난리 치래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손가락 찾아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택배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 나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누가 피해자인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남편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봉합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2개는 봉합을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 측 의견까지 듣게 된 판사는 애초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자초해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를 찾아서 특송으로 보내준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그때가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특송 배달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결국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본인의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게 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혼하고 숙려기간이 1달도 안 남게 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앞으로의 인생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한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네요. 작년에 저에게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이 점점 불어나면서 무거워지다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에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제가 임신한 몸인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임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남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시모가 왜 저를 괴롭히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네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했건만 첫 임신부터 딸이라는 말에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손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마음이 가지 않겠니? 뱃속에 있는 손주가 이미 딸이라고 알게 된 판국에 너한테 잘해줘봤자 내가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집안일 좀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성별이야 어차피 네가 결정해서 낳을 수도 없는 거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내가 너한테 대하는 태도는 아마 똑같을 것 같구나. 내 주위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 대부분의 며느리가 처음에 딸을 낳잖아? 그럼 그 뒤로 줄줄이 딸만 계속 출산한다더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힘들다고 아기 낳는 거 포기해서 아들 손자를 못 본 지인들이 꽤 있는데 내 생각에도 너도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들거든. 둘째, 셋째까지 전부 딸을 낳게 되면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라.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대를 이어줄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냐 끊어지느냐는 너하기에 달렸다는 거야. 이번은 첫 임신이니 넘어갈 수 있다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아들을 봤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한테 손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데요? 아들, 손자를 상당히 원하고 계시고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럼 손녀한테는 조금도 사랑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전까지 잘해주신 건 그저 아들을 낳게 하고 싶어서 신경을 써주셨던 거네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딸을 어머님한테 보여드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딸 하나 잘 키울 생각이고요. 둘째는 낳지 않을 예정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둘째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하자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둘째 계획을 가지지 않을 거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될 거라며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점점 더 크게 화를 내는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제가 아들 손자를 보여드릴 계획이 없다고 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무 말이나 막 뱉으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저는 임신을 하는 동안에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태도를 보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당연히 남편도 그날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고 시모는 저를 무시하시면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왜 찾아오셨는지 이유를 여쭙자 매년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지 않냐며 저희 부부도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이유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제 몸 상태를 뻔히 보고서도 시모는 집안 행사에 참여하길 원하셨네요. 저는 당연히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오던 오지 않던 그건 네 자유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 모르니? 어머님,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 배를 보고도 지금 김장날 참석하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사람 하나 빠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빠지면 내 아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을 텐데 그럼 그 공백 누가 채울 건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라. 몸 회복되는 대로 김장 시작할 거다. 저희는 참석하지 않고 김치도 사서 먹을게요. 집안 행사랍시고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요? 술판밖에 더 벌려요? 김장김치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많이 만드세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았니? 나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던가. 시애미가 얘기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토를 달아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해야 되겠어? 엄마, 이 사람 이제 곧 출산이면 앞으로 얼마나 바쁘게 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더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래서 자식 새끼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단 한 번도 행사를 거른 적이 없었는데 출산날 다가온다고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의 행사를 무시하는 건데 엄마 보고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니? 이번 일은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구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와서 일손 도와야 할 거다.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내가 알려준 날짜에 무조건 참석해라.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거야. 시모는 저희 부부의 의견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출산 날보다 출산 전에 김장을 담그는 게 부려먹기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떤 후회할 일을 겪게 될지 몰라 더욱더 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오고 있었어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통보하시고 떠날 정도로 막 나가시는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해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출산날이 임박해 왔고 시모가 한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괜히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시모는 제가 출산 예정 일주일 전에 미리 시댁 집안 김장이 있을 예정이라는 문자를 통보를 하면서 일정을 잡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집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번에는 김장을 빠지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이런 것도 며느리가 시켰냐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었다면 저를 정말 아껴주셨을 텐데 손녀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된 당일이 되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장 당일날 갑자기 뱃속에서 진통이 급격하게 오고 있었어요. 너무 큰 스트레스가 진통을 촉진시켰는지 아랫배가 참기 힘들 정도의 진통을 오게 만들었고 제가 고통스러워하자 남편은 저를 서둘러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출산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출산을 할 것 같다는 말에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고 잠시 뒤 시부모님께서도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출산이 임박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계셨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모두가 예민한 상태에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시모를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죠. 이건 알아.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 제가 김장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깨부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정말 출산을 해야 한다고요. 모두가 예민한 상태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뭘 나중에 얘기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너희 이모들이 벌써 엄마 집에 와서 김장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딸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제발 적당히 좀 하시죠. 뭘 적당히 해요? 누구 때문에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었는데, 그런데 하필 모두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진통이 오면 누가 봐도 꾀를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 두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왔네요.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 딸 출산하는데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윤서방, 당장 문 닫아주게. 시모와 엄마는 계속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는 시모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던지 문 밖에서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격한 말이 오고 갔고, 저는 심각해지는 진통으로 인해 결국 엄마와 시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만실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엄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봐서 그런지 출산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원장님은 딴 생각하지 말고 출산에 온 정신을 쏟으라며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별일이 없을 거라 믿고 뱃속에 있는 제 딸을 보기 위해 온 정신을 출산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제품에 안길 수 있었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빠를 제외한 남편과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남편과 엄마를 찾았는데 아빠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는 말을 하셨네요. 아빠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대신 가서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아빠도 엄마를 말렸지만 괜히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시댁 김장을 도와주려고 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엄마가 시댁에 가신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유는 시댁 김장만이 아닌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의 김치까지 해야 되는 상당히 큰 일이라 그곳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테고 엄마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막 출산을 한 저는 온몸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정도의 힘도 없었어요. 아빠에게 부탁해서 남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오겠다며 회복실에서 급하게 나가셨네요. 엄마는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온몸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야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로 동반되는 빈혈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회복실 문이 열렸고 남편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분만실에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셨거든. 장모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엄마가 건강이 약하신 장모님께 대신 김장을 도우라고 얘기하셨는데 장모님은 고민도 안 하시고 엄마 집으로 함께 출발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말리셨지만 장모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는지 무작정 산부인과에서 나서시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나보고 따라가서 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셔서 따라갔는데 장모님께서 우리 엄마와 이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인 자리에 당당히 들어가셔서 한창 바쁘게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일손을 도와주셨소. 그런데 장모님께서 우리가 먹을 김치만 차에 실으시더니 아직 통에 담지 않았던 김치들을
우리 엄마한테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장모님한테 달려드는 걸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서 시댁에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에서 시모에게 난리를 치셨던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저희 부부가 먹을 김치를 정성껏 만드셔서 차에 실어주신 다음 나머지 김치는 먹지 못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말에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이었네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 남편은 제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복실 문을 박차며 시모가 저를 노려보며 무서울 정도로 달려들었어요. 엄마,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이 사람 이제 막 출산했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까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피해를 보게 만드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면 끝은 안 봐도 뻔하다고요. 엄마는 저와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셔야죠.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꼬이게 만들어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나게 만드시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충격 때문에 쓰러지셔서 알아두우셨으면 그만하셔야죠. 저희 당분간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치들을 먹지도 못하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내가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시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출산 전에 김장하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건데? 일부러 일정까지 앞당겼구만. 눈치가 없는 건지 갑자기 진통이 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갑게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쓴소리 좀 했다고 사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만 내 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먹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김치들이랑 우리 집안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거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마당에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가 없잖아. 내 아들과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거라. 이혼 준비하고 우리의 인연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거다.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건 전부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 쓰셔야 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 인생 저희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사람한테 김장을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상한 건지 어머님이 이상한 건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의 억지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어머님과 인연 끊을 생각은 확고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력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막대하시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누구 도움 받으면서 사시게요?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저와 제 딸을 버리고 어머님한테 갈 거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막아서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모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끝까지 화를 내셨죠. 남편은 겨우 시모를 산부인과 밖으로 내쫓았고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몸이 회복이 되는 동안 시모가 산부인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를 시켰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몇 번이고 산부인과에 찾아왔지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빠가 다녀가셨는데 엄마는 퇴원을 하시고 집에 누워 계신다며 저를 보러 오지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산후조리가 끝난 뒤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살도 많이 빠지시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아지셔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엄마를 보며 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모만 아니었어도 엄마의 건강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한번 난리를 치신 이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갑상선 암을 치료하신 후에 다행히도 다른 곳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한번 나빠진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집에 돌아온 이후 남편에게 시모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만나질 않길 원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와 제 딸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렇게 출산 이후 시모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손해배상 처리한다며 난리를 쳤던 시모는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렸고 기회를 엿보며 남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보고 싶다고 엄마를 버릴 거냐면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점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줬던 잘못된 행동들을 눈감아 준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 남편도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처음 뵙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부를 안으로 모셨고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다 남편이 왜 찾아오셨는지 여쭤보자 시부는 어렵게 입을 떼셨네요.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하는 게 내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일단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왔다. 그래도 너희 엄마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너희 엄마가 내 암이란다. 얼마 전에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머리 중앙에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을 겪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구나. 암이요? 어머님 머리에 암이 있었다고요?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암이 맞는 거예요? 나도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검사 결과로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술을 해도 문제고 치료를 받는 것도 문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수술을 하게 될 시 생존 확률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방사선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정을 받게 됐어. 조금이나마 확률이 높은 건 일단 수술이라는데 그 확률이 5% 이내로 상당히 적다더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이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겨우 정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종양이 내 압박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다. 너희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더구나. 시부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저희는 시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모의 친정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 소란을 피우지는 않으셨네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모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신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길래 조용히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온 집안이 떠들썩할 정도로 난리를 치시던 분이 한순간에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모습을 보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가 눈을 뜰 때까지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저희가 앞에 서 있자 하들짝 놀라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들킨 사람처럼 급하게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셨네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아? 전부 다 너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내 머리에 암이 생길 수가 있어? 네가 다 책임지거라. 앞으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를 끝까지 괴롭히다 떠날 거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입은 여전하세요. 어차피 곧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하러 최상층 병동에서 좋은 시설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살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봤자 어차피 나중에 후회만 남을 뿐이라고요.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시모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셨고 흥분하시는 모습에 결국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시모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 옆에서 남편과 함께 병간호를 해주다가 잠깐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시모는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며 울부짖고 계셨어요. 남편은 오열하고 계신 시모를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시모는 제발 살려달라면서 앞으로 저희한테 잘하겠다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결국 시모도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앞으로 시모에게 남은 기간은 5개월 정도고 그 전에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5%의 확률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가족 모두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네요. 사람의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시어머니의 인생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많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동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누던 대화에서 동서의 성격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본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격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동서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말수가 많던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시동생과 결혼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매달 벌고 있는 월급이 좀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느껴져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거라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약간 속물처럼 보였죠. 시동생을 뒷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다고 대충 말을 흘렸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민감한 문제라 말수를 최대한 아끼려 했는데 음식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돈 얘기를 하길래 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말수가 확 줄어들더니 묵묵히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굳이 동서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전부 다 답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기분 나빠한 동서는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와 가까워지려고 본인은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하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 느낀 감정은 조만간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막 한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시모도 동서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려고 들어왔다길래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런 말은 실례 아닌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선 굳이 설명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재수씨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질문을 해요? 아우, 아주버님, 너무 열을 올리신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형님 돈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화낼 문제예요? 이 사람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제 밑에서 용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됐어요? 그런 재수씨는 얼마나 잘 벌길래 이 사람 난처하게 그런 걸 물어봐요? 네? 80만 원이요? 아니, 100도 아니고 한 달에 80만 원 용돈벌이 한다고요? 집 근처 아무 데서나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은 넘게 벌 것 같은데. 아무리 용돈벌이라지만 시간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말을 아꼈던 거구나. 저는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숨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동서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에 대한 돈벌이가 동서한테 중요한 이유가 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개인 집안 문제를 동서가 알아서 도움이라도 주려고? 서로 예민한 부분은 세세히 묻지 않는 게 예의지. 내가 대충 알기론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하자마자 사직서를 냈다면서? 그건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게 아니에요. 다른 좋은 직장을 알아보려고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회사 다닐 땐 형님보다 많이 벌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백수라는 거잖아. 서방님이 벌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면 적은 돈이라도 용돈벌이로 하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전에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동서가 지금은 백수인 것처럼 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 오늘 무슨 날인진 알고 있지?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빨리 서두르자.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동서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앞으로 조심할 것 같아 솔직하게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명절 이후 동서는 말수가 상당히 적어졌고 본인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길래 저도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 기분을 풀어주려고 먼저 말을 붙였어요. 동서가 꿍에 있으면 가족들 전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손윗 동서로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몇 마디 붙이니 한동안 말수가 없었던 동서는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지 점점 말이 많아졌고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형님이 용돈 받은 걸로 음식값 지불하는 거예요?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음식값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저도 취직하면 그때 한 통 낼게요. 대신 그 전에 형님한테 빌붙어서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네. 80만 원 용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음식값으로 다 지불해도 되잖아요.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인데 당신 또 왜 그래? 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좋은 분위기 다 망치게 생겼잖아. 형수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라잖아. 그 말이 뭐겠어? 형님네가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배 터지게 먹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잖아. 내가 형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큼 분위기 파악하고 입 조심해야지. 당신 때문에 소고기가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동서가 분위기 띄우려고 장난으로 했나 보죠. 설마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건 대충 넘어가요. 동서, 서방님이 우리 그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오늘 회사 회식인데 가족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오래간만에 동서 얼굴도 보고 해서 많이 먹으라고 했던 거니까 편하게 많이 먹고 가.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 소식은 없는 거야? 동서 능력 된다면서. 한번 들어갈 회사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안 그럼 또 퇴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후 8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형님의 딱 10배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 맞춰서 들어가려고 신중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백수라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IT 업계에서 그래도 여자로서 꽤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형님과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칠 정도의 위치는 안 된다고. 꼴랑 월 400 벌면서 800만 원 벌었던 나한테 어떻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내가 요즘 가만히 있으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지?
월 1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재수 씨가 월 800만 원 벌었었고 잘 나갔던 건 가족들 모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개념은 챙겼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럴수록 만나기 꺼려져요. 또다시 분위기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동서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화 도중에 충격을 받았던 건 저에게 100도 못 벌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저를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추석 명절 때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터진 입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관계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간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는데 한 번 흥분한 동서를 좀처럼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거친 말을 뱉어대는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결국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동서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밖으로 불러낸 뒤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해 줬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던지 해야지. 꼭 가족들 앞에서 난감하게 해야 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서 깜짝깜짝 놀라. 그게 제 매력이에요. 형님은 좋게 했어요. 저만 나쁜 년 되고 가족들 전부 형님 편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꼴랑 월 80만 원 벌면서 800 버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그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용돈 버리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 그걸 꼭 비교해서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 동서가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하지만 돈 문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80만 원 번다고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아. 살면서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동서한테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지. 인생을 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많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던 적이 꽤 길었는데 지금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용돈도 쓸 정도로 생활이 많이 풍족해졌어. 동서 집안이야. 원래 좀 살았으니까 내 말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실수 한 번에 상대방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최대한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동서도 나중에 상처를 받지 않지. 모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둬. 그거야 형님 생각이죠. 저는 형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왔었고 뭐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본인이 손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럴 바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 삶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신경 쓰면서 살면 피곤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예요. 할 말 끝났으면 먼저 자리로 가볼게요. 동서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리로 돌아가 버린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그런 동서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인 제가 최대한 좋게 설명을 해주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동서는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된 저는 심호흡 한번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1억 써 넣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지가 좋아서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좀 서두르는 감이 있긴 했지만 저도 마냥 놀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 앞에 앉아있는 형님이 저를 백수 취급하면서 형님보다 못한 급으로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다니려고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아요? 아니 글쎄,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실수를 했다면서 충고하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면서 말도 가려서 해야 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나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형님이나 남들 눈치 보면서 사세요. 제가 왜 남들 기분까지 살펴야 되는데요? 이제 저 형님네랑 자리 만들게 되면 참석 안 하려고요. 차라리 따로 자리 만드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왔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살 바엔 따로 만나는 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자.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머님,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님도 모르시겠죠? 재수씨,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좋게 얘기했으면 재수씨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좀 전에 했던 말들이 그럼 잘한 행동이라는 거야? 형,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말을 가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명절 때 욕먹고 나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서방님, 이 사람과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때 아무리 편해도 기본적인 태도와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방님이 동서편을 들어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동서가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백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동서가 나한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주버님이 얼마나 짠돌이면 마누라 일 시키고 한 달 용돈으로 80만 원 주는데 당연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받는 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사람도 동생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거겠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가족들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최소 월 500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었으면 형님한테 한 달에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맞춰줬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저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잔소리 할 거면 차라리 말을 시키지 말던지요. 아, 그래. 이번에는 네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정말 집안 싸움 날 것 같구나. 어머니가 지금 재수씨를 감싸고 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재수씨 편을 들어줘요? 어머니는 항상 보면 저희 편에선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고 무조건 동생 편에서만 들어주는데 이거 정말 서운해요. 이런 자리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앞으로 식사 모임 자리도 가지지 않을 거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까 동생이랑 재수씨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머머머, 잘 됐네. 저도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거 정말 불쾌했었는데 이참에 전부 영 끊어버리세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 이번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어머님이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랑만 지내요. 어머님도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형님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아주버님이 사업하면서 버는 돈으로 용돈 타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냥 인연 끊어버리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당신도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당장 나와. 다른 곳에서도 그 정도 월급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 바로 나와. 나도 정말 더러웠는데 이참에 잘 됐네. 나 여기까지만 할게. 형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정말 불만 많았거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어떻게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라리 다른 회사에 들어갈 테니까 내일 바로 대사 처리해줘.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서방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 못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정도 월급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회사 안에서는 엄연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데 서방님 월급만 올려주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열심히 해야죠.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졌고 월급도 때 되면 알아서 나오니까 시간만 때우고 퇴근하잖아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뒤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는 눈과 귀가 있는데 어떻게 서방님 월급만 올려줄 수 있겠어요? 퇴사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 배가 불러서 우리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가지고 갈 거고 퇴사하는 순간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동선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희 편에 서서 한마디 얘기해 주지도 않고 모든 잘못이 저희 부부한테만 있다고 동선의 편을 들어줬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저 몰래 동서와 시모가 둘이서 험담을 했었다는 것도 상처로 돌아왔었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의 결론은 그냥 영 끊고 저희 가족만 챙기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냐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더 이상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어요. 저도 남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랐고 시동생은 동서의 말대로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뒤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품고 갔었고 월급도 다른 직원들 말 안 나오게 조금씩 올려줬었어요. 그럼 하는 만큼 따라줘야 하는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동생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었죠. 남편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물량이 있는데 항상 70%까지만 맞춰놔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는데도 시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편하게만 다니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달 주는 월급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본인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돈이 적다고 생각한 시동생이 다른 회사에서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그날 일할 만큼 날수 계산해서 월급 주고 급여 이체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동선의 부부와 시부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길래 일단 들어는 봤어요. 그래도 너무 싹둑 잘라내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활비 정도는 줘야지. 모든 걸 끊어내버리면 너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왜요? 잘난 서방님이랑 동서가 있잖아요. 월 800만 원 번다고 엄청 잘난 척하고 가족들 연 끊게 만들어놨으면 동서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야죠. 아, 그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들어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다른 직원 채용하는 게 좋겠다며 다른 회사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이력서만 넣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도 형한테 배운 기술이 있어서 다른 회사 알아봤는데 형한테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준다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 보니 최대한 맞춰보려 했는데 제가 받았던 만큼 주는 회사는 없다며 생산직에서 대기업 월급을 바란다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시간 내서 일하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취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앞으로도 변화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다른 직원 채용도 끝났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가족끼리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그럼 너희들 속이 편하겠니?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그래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당장 회사에 취직을 못한 것 뿐이지. 금방 취직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눈높이 기준을 좀 낮추면 되니까 이 사람 다시 회사에 입사시켜주고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당장 먹고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칼에 거절하면 저희 다 굶어 죽어요. 동서가 책임진다며. 이미 우리는 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만 돌아가. 아버님, 어머님도 그만 가세요. 저희 부부는 동서네와 시부모님한테 조금의 미련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결국 저희가 주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동서는 전에 받았던 월급이 있어서 무조건 한 달에 세후 800만 원 주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아마 동서의 기준으로 취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서네와 시부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절대로 일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만큼 생활비를 타서 쓰던 생활에 익숙해져 막상 닥친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냉전 한 푼 주지 않으려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손해를 봐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개념을 밥 말아먹은 동서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겠죠. 시댁 식구들한테 신경 안 쓰고 생활하니 제 속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입맛까지 살아나 살까지 쪘네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동서와 시동생이 중내만내 하면서 한바탕 싸웠다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동생 본인만 힘들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난집 불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래도 가족들 모두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가까이 살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떨어져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